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에 거주하던 김씨 부부는요. 워낙 금술이 좋았는지 슬하에 5명의 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살고 있는 첫째 딸, 그 외에 고등학교 3학년이던 둘째 유정이, 셋째는 중학교 2학년이던 지민이, 넷째는 초등학교 5학년 혜정이, 그리고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막내 상민이었죠. 단란한 7식구였는데요. 부모는 이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작은 카센터를 운영하긴 했는데 사실 가족 인원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생활비 감당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업으로나마 집 근처 소규모 포도 농사를 시작합니다. 이 부부의 스케줄을 좀 보면 새벽부터 점심까지는 포도밭에서 일을 해요. 그리고 이후에는 밤 늦게까지 카센터에서 일을 해야 했죠. 정말 눈코 새 없는 나날들이었는데요. 또 고맙게도 부모를 대신해서 둘째 유정이가 동생과 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07년 5월 30일, 이날은 김씨 부부가 이웃집 농장에 품앗이를 다녀오는 날이었어요. 집을 나서기 전에 부모는 둘째 유정이에게 밤 8시쯤 귀가할게 라고 말을 해두죠. 그렇게 동생들과 홀로 남은 유정이는 애들 밥도 챙겨주고 또 너무 착하게 집 청소도 해둡니다. 근데 이 와중에 셋째랑 넷째 동생들이 막 신랑 일을 벌이고 또 이걸 유정이가 뜯어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긴 하루가 지나가고 어느덧 시간은 밤 8시 30분을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엄마 아빠가 왜 아직 안 오시지? 생각보다 두 분의 귀가가 늦어지니까 유정이가 슬슬 걱정이 된 거예요. 전화를 걸어보려고 했는데 마침 전화비를 안 내서 정지가 된 상태더라고요. 빠듯한 형편에 핸드폰도 없었기 때문에 연락할 방법이 없었죠. 잠시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두 분이 품앗이 끝내고 오는 길에 그 가족들의 포도밭에 들른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던 유정이가 결국 셋째 지민이에게 자전거 타고 포도밭에 얼른 좀 다녀오라고 시킵니다. 집에서 밭까지는 한 300m? 그렇게 먼 곳은 아니에요. 이때 지민이는 아이씨 나가기 막 귀찮다 툴툴 거렸는데 그러면서도 회색 추리닝 바지와 티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이때가 봄이긴 했지만 아직 좀 쌀쌀해서 나가기 직전 노란색 스웨터도 챙겨 입었죠. 그렇게 밤 8시 55분 지민 양은 가벼운 슬리퍼를 신고 집을 나섭니다. 그러다 밤 9시 25분 띵동 집에 엄마가 도착했습니다. 아빠는? 아빠는요, 동네 가게에 들려서 친구와 맥주 한잔을 하고 오신대요. 그렇구나. 그런데 엄마의 뒤로 지민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정이가 엄마 왜 혼자 왔어? 라고 묻는데 엄마는 무슨 소리야? 당황을 하는 거죠. 지민이가 왜? 포도밭에서 집까지는 외길입니다. 마중을 나갔는데 서로 길이 엇갈렸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때 유정이가 주변에 있나 보지. 좀 기다려보자. 그렇게 초조한 15분이 지났지만 지민이는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정이와 엄마, 곧이어 집에 도착한 아빠까지 모두 동네에 나가서 지민이를 찾아다녔죠. 여기에 동네 사람들까지 합세해서 지민이 이름 부르고 소녀를 찾아 나섰지만 허탕이었어요. 그렇게 밤 11시가 넘어가면서 부모는 경찰에 신고 전화를 겁니다. 실종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일단 지민이가 중학교 2학년이다 라는 소리에 가출을 먼저 의심합니다. 물론 가족들은 부정했죠. 사춘기 소녀인 건 맞지만 그간 별탈 없이 잘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가출할 이유도 또 징조도 전혀 없었고요. 게다가 생각해보면 지민이는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나갔어요. 누가 봐도 잠깐 외출하는 복장이었죠. 시간이 지나 실종 이틀째가 되자 경찰은 지민이의 사진, 또 인상착의가 담긴 수배 전단을 쫙 배포했고요. 또 목격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니 근데 그 어떠한 제보도 들어오지 않아요. 말 그대로 가족들을 제외하고 그날 밤 지민이를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만약 외지인이 혹여나 아이를 데려갔다면 분명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넘어갈 리 없을 텐데. 순간 경찰의 머릿속에 또 다른 범죄 가능성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지난 며칠간 지금 수사를 해도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잖아요. 그러자 돌연 경찰이 의심의 눈초리를 가족에게 돌립니다. 사실 애초에 가족들 주장을 믿기가 힘들었어요. 아무리 여기가 평생을 자라고 산 동네라고 해도 그 야심한 밤에 15살짜리 여자애를 혼자 마중 보냈다는 게 너무 이상했거든요. 그 의심을 쉽사리 거둘 수 없었고 이후에 경찰은 거의 이 집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가족들의 동태를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건 둘째 딸 유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지민이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자 마중 다녀오라고 시킨 장본인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 집에서 둘째 유정이와 셋째 지민이가 유독 많이 다퉜어요. 각각 고3, 중2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은 언니 왜 내 옷 입었냐, 너 내 옷 왜 가져갔냐, 왜 더럽게 입었냐, 또 먹는 거 왜 내 거 뺏어가냐, 이런 일로 자주 투닥거렸다고 하는데 아니 이거 사실상 어느 집에나 있을 만한 다툼 아닌가요? 게다가 금방 화해를 하는 자매였고요. 아무리 봐도 유정이는 아닌 거죠. 여기서 경찰의 시선은 다른 동생들에게 향했습니다. 특히나 경찰이 꿈이라던 막내 상민이가 타겟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범인이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일단 경찰 4명이 번갈아 가면서 이 상민이를 압박합니다. 상민아, 누나가 사라졌던 그날 말이야. 이상한 일 없었니? 둘째 누나가 막 화내거나 그러진 않았어? 둘째랑 셋째랑 안 싸웠어? 이런 경찰의 끈질긴 질문에 상민이가 쭈뼛거리면서 그날의 기억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사실요, 셋째 누나가 사라지기 전에요, 유정이 누나랑 방 안에서 막 싸웠어요. 쿵 하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지민 누나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코에 손을 대봤는데요, 숨을 안 쉬었어요. 나중에 엄마가 와서 누나 찾았는데 그 뒤로는 모르겠어요. 물론 상민이의 이런 진술은 교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경찰이 넷째 혜정이를 보령경찰서로 데려가요. 그러면서 이미 막내가 다 털어놓았다. 너도 진실을 말해야 된다.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혜정이를 압박했죠. 그때 한 말이 너 학교에서도 거짓말하면 한 대 맞지? 너 진짜 거짓말하면 혼날 수 있다? 어투가 점점 강해집니다. 잔뜩 긴장한 혜정이는 결국 입을 떼기 시작하는데요. 심지어 혜정이는 셋째 지민이가 사망한 당시의 모습을 막내보다 더 상세하게 진술하기 시작해요. 지금부터는 혜정이의 진술에 따른 그날의 전말입니다. 쿵 소리가 들려서 상민이랑 함께 방에 들어갔습니다. 지민 언니가 천장을 보고 누운 채 죽어 있었어요. 눈은 감겼고 핏자국은 없었어요. 입에 거품도 보이지 않았고요. 얼핏 보면 그냥 잠든 것 같았어요. 이때 혜정이가 방안을 살폈는데 둘째 유정 언니가 멍하니 앉아서 그냥 시신을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연신 내가 실수로 얘를 벽에 밀쳤는데 머리를 부딪혀서 죽어버렸다. 이렇게 중얼거렸고요. 잠시 후 엄마가 집에 도착합니다. 그러자 유정이는 자신이 지민이를 죽였다고 실토했고 엄마는 놀래서 지민이 그 딸의 몸을 잡고 막 흔들면서 정말 죽은 건지 확인하는 듯 했어요. 그래도 아무런 미동이 없자 엄마는 지체 없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민이 시신을 두 팔로 이렇게 들어서 차 뒷좌석에 태웠고요. 조수석에는 유정양이 따라탑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생 둘은 집을 지켜요. 이후 1시간 정도가 지나고 두 사람이 이제 돌아왔는데 이때 엄마는 넷째 혜정이에게 언니 시신을 산에 묻었다고 이야기했죠.
심지어 술을 마시고 들어온 아빠에게도 똑같이 전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합니다. 자, 이 진술이요. 지금 시신 발견됐을 당시의 모습이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죠. 게다가 엄마가 시신을 두 팔로 들어서 뒷좌석에 실었다라는 건 실제로 마치 본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이에요. 즉 경찰은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죠. 그날 밤 저녁 7시 경찰은 집에 있던 유정이 소환했고요. 네가 용의자로 지목됐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황한 유정이가 절대 아니다 라고 범행을 부정해요. 하지만 경찰들은 이미 동생들이 다 털어놨는데 너 버틸 거냐? 라면서 독촉했고요. 그 힘든 시간이 지나니까 입을 다물고 있던 유정이도 결국 죄를 실토합니다. 다음 날인 6월 9일, 실종 10일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유정이의 자술서가 완성됩니다. 그 진술은 혜정이가 뱉은 이야기와 거의 정확히 일치했어요. 추가로 유정이는 집 근처 야산을 정확히 시신 유기 장소로 지목했고요. 경찰도 빠르게 행동했죠. 시신을 찾으려고 야산으로 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돌연 유정이가 전 아니에요! 라면서 무죄를 주장합니다. 아니 다 자백을 해놓고 또 아니래요. 오락가락 하는 거죠. 결국 경찰은 시신이 유기된 장소를 끝내 알아내지 못하게 돼요. 자, 그러자 이번에 경찰은 엄마를 압박합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냐. 우리 다 들었다. 시신 어디에 묻었는지 말해라. 당신 정말 연기도 너무 잘한다. 막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단호했어요. 애들이 뭐라고 말을 했든 안 했든 자기는 그 어떤 것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그리고 나서 무려 12시간가량 강도 높은 신문이 이어지거든요. 그녀는 이걸 버티면서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합니다. 결국 경찰은 막무가내로 그녀를 야산으로 끌고 갔고 시신 어디에 묻었는지 현장 검증해달라 요구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집에 가까운 친인척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 야산에 묻은 시신 좀 찾을 수 있게 엄마를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죠. 그런데 여러분,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경찰이 직접 찾아낸 증거는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냥 이 모든 가족을 압박해서 자백을 받았을 뿐이지, 근데 이것도 사실 정황 증거뿐이고요. 앞서 벽에 머리를 부딪혀서 죽었다라는 진술이 있었잖아요. 근데 정작 집안에서는 혈흔이 단 한 점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지금 야산에서도 시신이 발견되지 않고요. 한편 마을에서는 유정이가 동생을 살해하고 엄마와 함께 시신을 묻었다더라 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여기까지 다 파악했대. 막 이런 소식이 퍼지니까 주민들의 시선은 단번에 차가워졌죠. 유정이와 엄마는 그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해 다녀야 했는데요. 이때 한 범죄 전문가가 해당 사건을 검토하게 돼요. 그러다가 의문을 제기했죠. 자, 아이들 자백에 따르면 엄마가 지민이가 죽은 걸 확인하고 곧장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마주하고 당연히 고통, 슬픔, 혼란을 느꼈을 겁니다. 심지어 그 범인이 둘째라는 사실은 너무도 받아들이기 힘들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시신을 유기했을 수 있을까요? 실종 당일 엄마의 차량 기록을 좀 볼게요. 밤 9시 30분쯤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15분 뒤에 차를 몰고 다시 나갑니다. 그렇다면 딸의 죽음을 인지하고 단 15분 만에 시신 유기를 하겠다라고 결정했다는 결론이 돼요. 이걸 두고 전문가는 정상적인 사고의 부모라면 결코 불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했죠. 게다가 엄마가 나갔다가 25분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실제 야산까지 거리는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왕복 20분을 썼다고 한다면 정말 그 5분이라는 시간 동안 시신을 다 유기했다는 게 돼요. 땅 파고 그 차가운 구덩이에 딸의 시신을 두고 그냥 5분 만에 돌아와요? 아니 그랬다면 땅도 굉장히 얕게 팠을 거예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경찰이 이때까지 지금 시신을 찾고 있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모든 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사에 대한 의혹이 짙어가던 6월 21일 새벽 12시. 모든 가족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던 그때입니다.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그때 먼저 잠에서 깬 유정이가 조용히 소리를 들어보니까 엄마, 아빠, 동생의 목소리더라고요. 번뜩 정신이 든 유정이가 방문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는데 놀랍게도 정말 지민이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실종됐을 당시 복장 그대로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자매가 부둥켜 안고 엉엉 눈물을 흘렸죠. 지민이가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아니, 어린 동생들이 다 진술했다며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자, 그걸 파악하기에 앞서 중요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앞서 두 동생 혜정이와 상민이가 경찰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걸 다 끝낸 후에 그날 사실 이모가 픽업을 와서 집으로 데려오게 돼요. 근데 이때 이모가 좀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 두 애들이 마치 녹음기를 돌리는 것처럼 유정이가 살인을 했어. 유정 누나가, 유정 언니가 살인을 했어.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 표정에 감정의 동요가 보이지 않아요. 그냥 무표정한 표정으로 유정이가 죽였어. 너무 무표정해서 섬뜩했을 정도죠. 나중에 법원의 요청을 받은 심리학자가 이 두 아이들을 면담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예상대로 경찰이 유도신문을 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누나가, 동생이 다 털어놨다. 서로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한 거예요. 게다가 알고 보니까 학교까지 경찰이 따라와서 유정이, 지민이 걔네 둘 사이 안 좋지 않았니? 언니가 죽인 거 맞지 않니? 끊임없이 물었대요. 그러니까 애들도 처음에는 부정을 했다가 거듭된 그것도 경찰이 해내는 그 스토리에 결국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답을 해주고 만 거죠. 참고로 전문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두 아이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피암시성이 높아져서 생긴 일이다 라고 분석합니다. 피암시성이란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게 마치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믿고 말하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경찰이 세워놓은 가설을 애들한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세뇌시킨 거예요. 사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요, 경찰 조사 받을 때 반드시 보호자나 변호사를 대동해야 하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근데 이번 사건에서는 두 아이 모두 초등학생입니다. 그럼에도 경찰과 1대1로 신문했어요. 조서 작성을 할 때가 되어서야 담임 선생님이 동석했다고 하는데 이러니까 경찰의 가설에 그냥 애들이 다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유정이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고3이에요. 피암시성이 높은 나이가 아니죠. 그런데도 왜 가짜 살인을 자백한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유정이는 동생들 때문이었다고 대답합니다. 사실 그녀는 지민이 실종에 가장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내가 나가라고 시키지 않았다면 동생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린 두 동생마저 유정 언니가 지민이 죽였다. 이렇게 거짓 진술을 합니다. 근데 유정이는 이때 혹여나 남은 동생들이 위증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까. 그게 무서워서 스스로 죄를 떠안게 된 겁니다.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나는 결코 범인이 아니니까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굳게 믿었고요. 이 일의 중심에 다 경찰이 있었어요. 아니, 잡으라는 그 범인은 안 잡고 어떻게 한 가족을 이렇게 다 망가뜨리냐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지민 양은 그럼 도대체 어디 있다 한 걸까요? 지금부터는 이 사건의 챕터 2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 당일로 돌아가 볼게요. 그날 저녁 9시쯤 지민이는 포도밭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나타난 남성이 몸을 끌어안더니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면서 소리치면 죽일 거야 라고 협박합니다.
아이가 저항을 막 했어요. 그래서 간신히 벗어나고 도망치려 했지만 금세 잡히고 말았죠. 그러자 남성은 한 번만 더 반항을 하면 목을 졸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지민이는 겁에 질렸고 결국 그 남성의 명령에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그는 아이를 자전거에 태운 후 약 7km 정도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지민 양은 발목에 쇠사슬이 묶인 채 그곳에 감금되었죠.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TV에서는 연신 자기가 실종됐다라는 뉴스가 막 나와요. 근데 이 아이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범인은 지민이를 철저하게 통제했어요. 화장실을 갈 때도 함께 들어갔고 부득이하게 외출을 할 때는 옷장 안에 애를 넣어두고 자물쇠를 잠굽니다. 그렇게 무려 20일 넘는 그 악몽 같은 감금 생활이 지속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지민이가 차라리 범인의 호의를 사기로 결심합니다. 계속 말을 걸고 친근하게 대하려고 막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범인도 어느덧 좀 긴장을 푸는 듯 했죠. 그러던 6월 20일 저녁 8시 갑자기 범인이 지민이를 끌고 밖으로 나옵니다. 자전거에 태우더니 집에서 100m 정도 떨어진 남포 면사무소에다가 애를 돌연 그냥 풀어줘요. 가라고. 지민이는 거기서부터 혼자 집까지 걸어왔던 거예요. 여기까지 듣던 경찰이 범인이 왜 갑작스럽게 그런 신경 변화를 겪은 거냐, 이유를 아느냐 묻게 되는데 이때 지민이의 입에서 뜻밖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요, 아무래도 살인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감금돼 있을 때부터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너를 풀어주는 날이 내가 살인을 저지른 날일 거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요, 진짜로 풀어주기 전에 보니까 옷에 피가 군데군데 묻어 있었어요. 순간 경찰의 머릿속을 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발견되기 고작 5시간 전이에요. 인근 지역 재성리에서 일가족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32살의 남성 이창렬이었는데 그는 예전부터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쭉 살다가 4년 전에 돌연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인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었죠. 별다른 벌이 없이 아버지 농사일을 도우며 살고 있었는데 집 밖에도 잘 나오지 않아서 이웃과 앙내가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러던 2003년에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농기구를 들어서 아버지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칩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정확한 재판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존속살인 미수 혐의로 얼마간 복역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출소를 했죠. 갈 곳이 없던 그는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감정의 골이 좀처럼 해소가 되겠어요? 부모 또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아들과 한 집에 사는 것에 공포를 느꼈죠. 동시에 마을에서도 이창렬에 대한 소문이 자자합니다. 부모를 죽이려 했던 후레자식이라고요. 그걸 알게 된 이창렬은 점점 이웃들이 자기를 험담하고 또 무시까지 한다라는 생각에 불만이 쌓여갔어요. 특히나 옆집에 사는 53살의 김씨, 이웃 김씨에게 가장 불만이 컸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제 옆집이니까 자주 마주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그가 이창렬을 약간 막 벌레 보듯 무시했고 집에 그냥 쌩하니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6월 20일 오후 2시 이창렬은 끝내 이웃 김씨 집에 쳐들어갑니다. 왜 나를 무시하냐 라고 항의를 하긴 했지만 이때 김씨의 반응도 만만치 않아요. 너 어디 부모 배신한 자식이 어디 할 말이 있냐 막 소리를 고래고래 치는 거죠. 이창렬이 씩씩거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쉽게 분을 삭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다시 김씨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식칼로 김씨를 살해합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그 김씨의 어머니 84살의 노모 할머니가 대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마침 이때. 아들이 칼에 찔린 걸 목격했죠?
지금 범인 이창렬도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당황한 할머니가 막 도망을 가려 했는데 머지않아 범인에게 잡히고 말았고요. 결국 그의 손에 살해당합니다. 그런데 그의 살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집에 이미 두 구의 시신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계단에 털썩 주저앉더니 이번에는 죽은 김 씨의 부인 51살의 이 씨를 기다립니다. 약 50분 정도가 흘렀고 아무것도 모르는 부인이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는데 상황을 파악할 겨를도 없이 이창렬이 그녀를 공격했죠. 그 비명 소리가 이웃집까지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강하게 반항했지만 이창렬 30대 남성이에요. 그 힘을 당하기에 역부족이었죠. 그렇게 이창렬은 부인 이 씨까지 살해를 모두 끝낸 후 시신에다가 결을 뿌렸대요. 그리고 파란 천막을 덮어서 대충 은닉합니다. 곧장 집으로 돌아가서 피 묻은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도망칠 준비를 했습니다. 이어 감금하고 있던 지민이를 면사무소 앞에다가 내려준 후 그는 자전거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김 씨 일가족이 살해된 사건은 얼마 후에 신고가 접수됐고요. 경찰은 용의자를 막 찾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렇게 이창렬이 범인이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지민이의 진술을 확보한 후 경찰이 이창렬의 집을 급습해요. 신발장에서 피 묻은 슬리퍼가 발견됐는데 DNA 검사 결과 피해자 김 씨의 혈흔과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3개의 지원중대를 동원해서 이창렬이 어디에 숨어 있을지 그 은신처를 수색하게 됩니다. 주변 친척, 그 외 연고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사건 다음 날인 21일 오후 보령시 청라면 향촌리에 위치한 고모 할머니 집이었는데요. 여기서 조용히 숨어있던 범인 이창렬을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체포가 된 후에 자기가 일가족 3명 살해했고 지민이 납치 감금한 사실까지 그는 모두 범행을 순순히 실토했어요. 그 와중에 지민이를 풀어준 이유가 궁금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는 자기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 지민이라고 느꼈대요. 그래서 죽이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죠. 이건 범인이 착한 게 아니라 지민이가 그 상황에서 대처를 정말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인 이창렬은 3건의 살인과 1건의 납치에 대해 기소됩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건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 분명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와, 오늘 사건 챕터 2까지 무슨 영화 한 편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지민이가 집에 돌아와서 기쁘고 범인 이창렬을 검거해서 만족스럽게 끝나면 안 되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잖아요. 경찰입니다. 지민 양 실종에 대해서 납치의 가능성보다 가족 내부의 갈등에 주목했다? 이건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심지어 범인은 집에서 7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고요. 인근 지역에 사는 살인 미수 전과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냥 가족 니들끼리 저지른 살인일 거야 생각하고 아예 이창렬의 존재를 놓치고 만 거예요. 게다가 만약에 초동 수사가 제대로 되었다면 포위망이 좁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 이창렬이 옆집 일가족을 살해하는 그런 범죄를 쉽게 마음먹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 그가 지민이를 그대로 보내주지 않았다면 여전히 언니 유정이가 범인으로 지목됐겠죠. 지난 20여일간의 수사 끝에 남은 건 지민이와 가족들의 깊은 트라우마뿐입니다. 특히나 어린 나이에 강압적인 신문을 받은 혜정이와 상민군은 이후 경찰에게 굉장히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다고 해요. 근데 더 황당한 게 남아 있습니다. 경찰이 이들에게 진술을 받아내는데 그래도 가혹행위는 없었다라는 게 인정되면서 관련 수사관들에게 별다른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한 번 실수했으니까 좀 봐주자는 거예요? 최소한 어떤 징계나 처벌은 있었겠죠?
물론 사건이 보도된 후 종결에만 급급했던 경찰 아니었냐, 그런 무책임한 태도에 여론이 강한 비난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끝까지 경찰들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은 제가 금사파를 진행한 이래 정말 처음으로 범인보다 경찰이 더 무섭다고 느껴진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시민의 안전망이라고 믿고 또 영웅이라고 여겨요. 일부 자신의 능력을 기만한 경찰들에 의해서 지금 누군가, 어떤 시민은 지울 수 없는 상처, 그리고 거의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사건이 앞으로의 경찰들에게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실수로 깊게 기록되면서 그들의 교과서에까지 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무더운 여름이었던 2012년 7월 16일, 경상남도 통영시 신전리에 자리 잡은 중촌마을에선 한 소녀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학교 다녀올게요. 아침 7시 반쯤 당시 11살이던 초등학교 4학년 한 아름양이 홀로 등굣길에 나섰죠. 워낙 작은 시골 마을이라서 아이가 혼자 학교를 가는 건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한양의 아버지는 딸이 학교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중간에 애가 어디로 갔나 싶어서 마을 곳곳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좀 이상했죠. 이 아름양이 평소에 무슨 문제를 일으킬 만한 아이가 아니거든요. 또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아버지는 결국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자, 당시에 한아름양은 아버지, 그리고 9살 많은 오빠, 또 오빠의 여자친구, 또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5개월 된 조카와 함께 거주 중이었습니다. 이 아름양이 평소에 굉장히 부침성이 좋아서 학교를 혼자 막 가다가 종종 마을 주민들의 오토바이나 차를 얻어 타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 담임 선생님이나 아버지가 사실 많이 걱정하던 부분이었죠. 아버지는 한번 이 일로 한양을 크게 꾸짖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실종은 가족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던 거죠. 실종 수사가 시작된 지 이틀 후인 7월 18일, 경찰은 한양의 휴대전화를 발견합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도로변에 있는 하수구에 이게 떨어져 있었어요. 서둘러 분석을 해봤더니 그 실종 날이던 7월 16일 핸드폰은 아침 7시 56분에 전원이 꺼진 게 확인되죠. 7시 반에 집을 떠났으니까 집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꺼진 겁니다. 전화가 발견된 곳은 마을버스 정류장 근처였어요. 마을버스 정류장? 그래서 경찰은 혹시라도 아이가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고려했죠. 그래서 여길 지나는 모든 버스의 CCTV를 확인하게 되는데 아름양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은 핸드폰이 여기서 발견됐으니까 근처에서 벌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실종 3일째인 7월 19일, 경찰은 실종 아동 경보를 발령했고요. 본격적인 공개 수사를 시작했어요. 사건이 알려지면서 여러 매체에서도 관심을 가졌고요. 몇몇 기자들이 취재를 하기 위해 마을에 방문하게 되면서 또 자연스럽게 주민들을 상대로 인터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한 MBC 기자가 마을 주민이었던 한 남성을 상대로 인터뷰를 시도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증언이 등장합니다. 그 인터뷰한 남성이 실종 당일 자기가 한양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는 아름양이 버스 정류장에 있는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자기는 별일 아니니까 밭일을 하러 갔다고 말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남성은 자기가 평소 한양 가족과도 잘 알던 사이라고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죠. 그의 존재는 45살이었던 김점덕 씨. 한양의 실종을 누구보다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이웃인 것 같았습니다. 그 인터뷰 영상을 잠깐 보실까요? 김 씨는 한양 실종 나흘째던 지난 19일 목격자를 찾던 MBC 취재진이 자신의 집을 찾아가자 천연덕슬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7시 한 30분 사이에서 집을 나갔어요.
나하고 아름이 주상의 정류장 그 있는 걸 보고 나는 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모르겠어요. 한편 경찰은 해당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면밀하게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상한 인물이 한 명 떠올랐죠. 그게 바로 앞서 인터뷰를 했던 김정덕 씨였어요. 일단 그는 전과가 있습니다. 사건으로부터 7년 전인 2005년에 이 마을에서 다슬기를 잡고 있던 62살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거예요. 근데 그게 미수에 그쳤죠. 그 과정에서 폭행죄가 성립이 되었고 징역 4년을 복역합니다. 어쨌든 이 마을에서는 전과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찰은 그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던 중 김 씨가 소유한 화물 차량 조수석에서 혈흔 반응이 나타나요. 이게 양은 많지 않았지만 분명 의심스러운 정황이죠. 심지어 이 차 안에 있던 커터칼에서도 혈흔이 지워진 흔적이 발견됐고요. 그렇게 점점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던 그때 뜻밖의 일이 발생합니다. 김 씨가 잠적해버린 거예요. 경찰의 눈을 피해서 이후 모텔과 산속으로 몸을 피한 것 같아요. 자, 지금 혐의가 딱 확정된 게 아닌데 이렇게 도주를 했다는 건 너무 의심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그를 곧장 찾아 나섭니다. 결국 7월 22일 오전 9시 40분 통영에 있는 스포츠파크 근처에서 도주하고 있던 김 씨를 경찰은 긴급 체포하는 데 성공했죠. 그렇게 잡힌 김 씨는 무작정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자기는 그냥 인터뷰했던 대로 목격자일 뿐이다. 괜히 전과자라서 나를 의심하는 거다 라고 억울해해요. 사실 그는 아름양이 실종된 다음 날 한양의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김정덕 씨 집을 찾아가서 우리 애 본 적 없냐고 물었었거든요. 근데 이때 김 씨가 어제? 봤어. 아름이가 버스 정류장에 있던데? 이렇게 대답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잖아요. 그래서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에서도 진술을 했었고요. 과연 그는 진실을 말했던 걸까요? 경찰은 김 씨를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김정덕의 입에서 끝내 안타까운 사실이 터져 나왔죠. 자신이 한 아름양을 살해했다는 고백. 결국 아름양은 실종된 지 일주일이 지난 7월 22일 오전 집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인평동의 한 야산에서 안매장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끔찍하게도 당시 아이는 나체 상태였고요. 양손이 등 뒤로 묶인 채 마대자루에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어린아이, 자기가 평소에 보던, 얼굴을 알던 이웃집 소녀를 이렇게 끔찍하게 살해하고도 뻔뻔히 인터뷰도 하고 그 집 아버지한테 자기가 봤다고 증언도 하고 같이 안타까워했던 겁니다. 너무도 살벌한 모습이죠. 자, 그럼 사건의 전말을 좀 알아볼까요? 김 씨는 아름양 가족의 옆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마침 그가 일을 하러 가던 시간은 아름양의 등교 시간 7시 반과 좀 겹쳤어요. 그래서 종종 이전에도 아이를 학교까지 태워다 준 적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아름양이 준비물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자 김 씨가 대신 돈을 주기도 한 적이 있어요. 꽤나 가깝게 교류하던 사이라고 볼 수 있죠. 김점덕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아름양과 마주쳤고 아이가 학교까지 태워다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는 평소처럼 자신의 1톤 화물 차량 조수석에 아이를 태우게 되는데 그 순간 이 11살 아이에게 절대 품지 말아야 할 추악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성욕이 들끓기 시작한 겁니다. 김 씨는 운전석 옆에 있는 콘솔에서 검정색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아이 입을 틀어막고 양손을 결박했어요. 근데 이게 밖에서 혹시나 이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조수석 아래로 밀어 넣었죠. 그리고 차량 적재함에서 종이박스까지 아예 가지고 와서 그 위를 덮어둡니다. 치밀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 아이의 핸드폰 빼앗았고요. 전원 껐습니다. 근처 하수구에 버렸죠. 아까 그 핸드폰 발견된 지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트럭을 몰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오전 8시 27분 성폭행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입이 테이프로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겹게 비명을 지르면서 강하게 저항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제압하는 게 뜻대로 되지 않자
김 씨는 아이의 복부를 서너 차례 폭행합니다. 그럼에도 아이가 계속 저항했어요. 그 소리를 막 지르니까 김 씨는 계속 또다시 폭행했고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김점덕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소리가 새어갈지도 모르고, 그럼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지도 모르고, 자기는 또 전과자인데 모든 게 두려워진 거죠. 그래서 거실에 가더니 노끈을 가져왔고 아이의 목에 감아 살해합니다. 아름양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고 이내 몸부림도 잠잠해졌습니다. 이후 김 씨는 마대자루에 아이의 시신을 넣고는 다시 이걸 자신의 화물 차량에 실었어요. 근데 이후에 바로 시신을 유기한 건 아니에요. 차에 아이의 시신을 이렇게 실어둔 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심지어 국밥까지 사 먹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밥이 넘어갑니까? 그렇게 범행 약 4시간이 지난 7월 16일 낮 12시 50분. 그는 그제서야 인근 야산으로 올라가서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팠고 그 안에 마대자루를 매장했죠. 이후에 아이의 옷과 가방, 신발은 도로가 쓰레기 더미에 그냥 버렸다고 해요.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직후 그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친구 만나서 웃으면서 대화하고 또 낚시를 즐겼고요. 저녁에는 회에 술까지 한잔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갔죠. 이게요, 한 양을 아침에 살해하고 24시간도 안 돼서 모두 버린 일입니다. 반면 집에서 애타게 찾고 있을 그 아버지나 가족의 마음을 생각이나 한 걸까요? 심지어 얼굴도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범죄자, 아니 살인마 김점덕. 그는 1966년생인데 통영에서 5남 2녀 중 5째로 태어났습니다. 성장 과정을 좀 보니까 아버지는 도박으로 재산을 상진했고요. 또 아이들을 상대로 폭력을 일삼았다고 해요. 좀 거친 환경에서 자랐죠. 그러다 보니 김 씨는 학창 시절에 결석도 잦았고 학습에도 큰 흥미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생활 기록부를 봤더니 자제력이 부족하고 반항적이다. 이렇게 적혀 있을 정도니까요. 중학교를 중퇴하고 나서 김 씨는 꽃게잡이 배, 이런 어선을 타면서 돈을 벌게 됩니다. 근데 또 이게 성실한 삶은 아니었어요. 힘들게 번 돈을 흥청망청 썼으니까요. 19살쯤 됐을 때는 사기, 절도, 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전과만 쌓여갔죠. 성인이 되면서 항해사 자격증을 취득했거든요. 그래서 좀 성실히 사나 싶었지만 또 이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별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서 술만 마시는 날이 늘어났고요. 급기야 우울증이 있었는지 2002년에는 농약을 마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살아남았죠. 그렇게 맨날 술에 쩔어 살던 김점덕은 앞서 말했듯 그 다슬기를 잡으려고 했던 62세의 고령 노인, 마을 주민을 또 성폭력하려고 했던 시도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4년을 복역했어요. 그렇게 징역 다 살고 출소해서 마을로 돌아왔는데 이때 그는 베트남 출신의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 후에 2년 동안은 술을 끊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사건 발생 1년 전부터 다시 술에 빠졌는데 그게 거의 심각한 알코올 중독 수준이 되어버렸다고 하고요. 이 사건이 발생했을 시기에 김점덕의 아내는 겨우 22살이었습니다. 베트남 아내요. 심지어 그 사이에서 3살 배기 딸까지 있었고요. 자, 김점덕의 집을 가서 조사를 했는데 사실 모든 가족이 다 같이 사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야동과 야설 500여 편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중엔 아동 포르노도 있었고요. 사건을 분석해본 전문가들은 김 씨가 혹여 성도착증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추측해요. 근데 이걸 또 사실 범죄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 김 씨가 성욕보다는 오히려 약자에 대한 폭력과 통제가 더 큰 사람이 아닌가라고 분석되기도 합니다. 보시면 범죄 대상이 60대 할머니, 또 11살 어린아이처럼 뭔가 자신이 통제하기 쉬운 대상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김 씨가 검거된 후에 경찰이 뜻밖의 인물을 상대로 공범 가능성을 수사했어요. 그게 바로 김점덕의 아내였는데요.
사실 아름양의 실종 수사가 막 한창 진행되던 당시에 이 아내가 저도 아름양 버스 정류장에서 봤어요 라고 진술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 왜 그렇게 진술했냐 라고 막 이제 따지기 시작했죠. 추궁을 해봤더니 그녀는 사실 외국인이기도 했고 이 범죄 상황 전체를 아예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아주 간단한 한국어만 구사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진술하라고 한 대로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아내의 사건 당시의 행적을 좀 조사해보니까 김점덕이 집에서 그 범죄를 막 벌였잖아요. 그 시각에 아내는 딸을 데리고 굴을 까는 업장에 출근한 것도 추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러니까 전혀 잘못이 없죠. 추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녀는 김점덕이 전과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새로운 법이 하나 제정되는데 바로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외국인 여성들은 이 한국인 남편이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결혼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가 마련된 거죠. 한편 재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12년 10월 1심에서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김 씨는 모든 범행을 모두 인정했는데 적어도 겉으로 봤을 땐 좀 반성을 하는 듯해요. 반성문 써서 피해자 명복 빌었고 또 유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현했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얼굴 알고 지내던 옆집 아이를 죽이고 태연이 인터뷰까지 한 사람이 얼마나 뉘우치고 있는지는 좀 궁금합니다. 어쩐지 체포된 직후에 그 김 씨가 유치장에서 보였던 행동이 알려졌거든요. 근데 관계자에 따르면 제공되는 식사도 넙죽넙죽 받아서 다 먹고 잠도 잘 자고 또 아침이 되면 누워서 한가롭게 책을 보는 평온한 일상을 즐겼다는데요. 이런 거 들으면 짜증나죠. 마지막으로 김점덕의 재판 당시 판결문 일부를 좀 전해드리면서 오늘 사건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신을 도와줄 거라 믿었던 아저씨가 한순간 짐승으로 변해 범죄를 저지르던 그 순간순간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일반 살인보다 더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따라서 어린이를 살해한 행위는 일반 살인 행위보다 더 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도 여기에 100% 공감합니다. 피해자 한아름양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